저는 박수경이라고 하고요. 용인에 있는 신봉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에 복직했습니다. 그전에는 4년 동안 바깥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 운동을 했었고요. 우선 제가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회복적 생활 교육을 도대체 어떤 질문들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1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물음들에 대해서 인내하라. 그 물음 그 자체를 사랑하라. 이제 그 물음 속에 살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먼 어느 날 그 답을 살고 있으리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한 10년 정도 편지를 주고받은 젊은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질문했을 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내 시를 좀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저런 뭐 사랑에 대한 질문, 성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답을 준 대목 중에 하나가 답을 주지 않았고 그 질문 속에 살아라. 그럼 어느 순간에 너가 그 답을 살게 되리라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질문이 많았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학교 현장에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들은 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기대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질문이 안 나왔고요. 제가 실패하고 안 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직면하는 게 사실은 저는 참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었는데 나에게 그런 질문을 만드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좀 처음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저의 질문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데 학교가 정말 교육의 역할을 하는가? 아이들이 와서 더 폭력적이고 더 많은 욕을 배우고 있고 이게 학교의 모습인가? 나는 아이들과 도덕을 왜 교과 수업을 하지? 근본적인 이런 어떤 저의 존재에 대한 도덕 수업이 왜 필요하지? 이런 것이 이제 저를 참 힘들게 했었고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화화되면서 왜 학교 폭력이 일어날까? 그런 원인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우리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있었죠. 잘못한 아이들은 좀 벌 받아야 되고, 착한 아이들은 또 상을 받거나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의는 이루어지는가? 학교 안에 정의는 있는가?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생활 지도는 왜 어려운 거지? 이런 질문들의 끝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맨 아래 질문에 어떻게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고통스러웠고 방법을 찾고 싶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막막한 가운데서 어쨌든 계속 좀 탐구해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또 같이 얘기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의 원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에 알게 되었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근데 이 학교 폭력의 원인들을 쭉 보니까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교육의 구조가 문제 있고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구조, 이런 것들에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밑에는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성이 사라진 것이 가장 그 뿌리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원인을 처음엔 그 아이의 인성의 문제라든가 뭐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 바탕에는 관계의 단절이 그리고 사라진 공동체성들, 약화된 공동체성들의 문제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좀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면 관계성을 어떻게 우리가 단절이 아니라 강화시킬지, 공동체성이 사라졌다면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증진시킬지, 이런 질문들이 교육적 질문이 되지 않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처벌을 내리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출발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위기는 사회 위기다. 사회를 반영한 교실의 붕괴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져서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역시 문제지만 그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파커 파머는 교육의 고통은 단절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이 문제를 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의 고통은 단절의 고통이다라는 파머의 말 속에서 전 또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럼 단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지? 무엇이 단절을 가져오고 있지? 무엇이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저에겐 계속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 대답에서 나중에 지금 현재의 저의 대답은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가 저의 답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내가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까지는 교사가 학생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철떡같이 믿었고,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되지 않아서 나는 무능력한 교사라는 생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의 행동은 그 아이가 변화를 주는 거고, 교사는 이미 파머가 말한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저의 답으로 가지고 또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주로 강압이나 벌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잘못한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지만 마땅하다라는 우리의 신념들이, 오래된 신념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응보적 정의와 연결된 응보적 신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지도 방식도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그 당연한 어떤 논리적인 우리 안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바로 어떤 당장의 일들은 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잘못한 일로 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랬을 때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아이들이 처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억울하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쪽팔리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고 다신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사는 아이들을 처벌하는 이유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행동을 수정하기를 바라는, 즉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의도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성찰을 경험하는 것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수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벌의 방식이 자기 성찰을 가져오기보다는 내면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수치심을 자극하게 된다. 근데 수치심이라는 것은 브레네 브라운의 이야기도 넣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존재가 무가치하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 그래서 얘네들 껴주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내 존재가 가치롭지 않다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거든요. 내 존재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자존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간에게 자존감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존재가 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내 존재는 무가치하지 않아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 표현이 되냐면 타인을 비난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그 제임스 길리건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폭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그 폭력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서 재소자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재소자들한테 당신은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의 답변이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라 하냐면 나를 바보로 알잖아요. 즉 뭐냐면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즉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수치심에 대한 연구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 인간의 의식 수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수치심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쓸모가 없다라는 걸 느꼈을 때 죽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수치심이라는 건 사회적 감정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건 때로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기제이기도 한데 이 수치심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교사는 아이들의 훈육의 방식으로 수치심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그 공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여기 질문을 또 해놓은 걸 빼먹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치심을 통해서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바로 전 이거였거든요. 그럼 학생들의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자기 성찰을 어떻게 이끌지? 공감은 수치심의 강력한 해독제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감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존감에 대한 훼손은 주지 않으면서 그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 것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제 고통이 그렇게 아프겠다. 나로 인한 고통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겠다라는 그 공감을 경험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행동을 수정하거나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잘못한 사람이 먼저 공감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남을 공감한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공감 능력은 언제 가지고 있냐면 공감을 받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을 잘못했을 때 공감은 동의는 아니에요. 동감은 아니거든요. 아, 너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했을 때 화났다라는 거는 선생님도 이해돼. 이게 공감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때 너가 화가 나? 화가 날 수가 있니? 어떻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야지 라고 하는 건 공감이 아니죠. 아, 너가 그 상황에서 그때 화났다는 거, 화날 수도 있겠다는 거 선생님 이해돼. 그래서 네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잘못한 아이한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아, 내가 이해받고 있네 이러면서 자기 안에 공감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고 아, 쟤도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때 자기 성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결과적으로 유대감을 일으켜요. 수치심은 단절을 가져오지만 공감은 유대감을 가져온다.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아이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발적인 책임을 지도록 이끌 수 있는가? 이게 또 저의 질문이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여튼 그래서 제가 뭐 음보적 정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회복적 정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기 성찰과 자기 자발적 책임을 이끌어내는 방식,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방식이 회복적 정의에 많은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휴직을 선택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실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에게 목숨이었어요. 야, 이게 나는 하루도 못 살겠다. 이렇게 학교에서 고통스러운데 이런 그 길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이것을 접고는 학교에서 또 그런 생활을 고통 속에 있지 못하겠다. 이걸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2012년에 이제 휴직을 선택하고 덕양중학교에 같이 협력해서 1년간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말이 2011년에 이제 좋은 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그 운동을 저는 NGO랑 했습니다. 예, NGO랑 4년 동안 그 배우고 활동하고 이제 학교 바깥에서 저는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돌아왔는데 제가 아까 사실은 오전 시간에 좀 도전적인 얘기를 했어요. 교육이 학교의 전유물인가, 교사가 정말 교육의 전문가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4년 동안 NGO랑 생활하면서 배운 교육의 개념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과연 학교가 지역사회 연결 없이 가능한가, 교육이 가능한가?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생태계라는 그 자체는 학교의 틀을 넘어서 있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까지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NGO하고의 4년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학교가 살려면 학교끼리 교사끼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더 연결될 수 있는지, 더 열릴 수 있는지, 그게 학교가 사는 방법이다, 길이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고요. 교사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땐 교사는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견딤이 결국은 그 생태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좀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어서 또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